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사람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곁에 있어도 외롭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멀리 있어도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제가 평생 사업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건강도 무너지고 삶의 기운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포기하지 말되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아라. 이 말은 사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 나이 들어서 친구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처 주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마음이 썩어갑니다. 저도 젊을 땐 몰랐습니다. 이해하면 되지 참으면 되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생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니 참는 사람이 계속 참으면 그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진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지금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내가 기뻐해도 박수조차 치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친구니까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날이 들어 절대 친구로 지내선 안 되는 사람들과 반대로 꼭 곁에 둬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주영 회장님이 평생 걸쳐 깨달은 지혜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 늙어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당신의 삶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갉아먹고 있습니까? 예의 없는 사람은 친밀함 뒤에 무례함을 숨깁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자칫 선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건 그 착각이 사람 마음을 가장 깊이 다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못에서 오래된 친구가 이런 말을 툭 내뱉더군요. 야 너는 원래 답답하잖아. 눈치 없던 게 예전 그대로네.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깎아내리나.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와 만나는 날이 다가오면 괜히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친밀함을 빌미로 한 무례함의 무서움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 연구에 따르면 친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무례한 행동을 쉽게 한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에겐 실수 후 80%가 사과했지만 친한 사람에겐 고작 30%만 사과했다고 하죠. 친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친구는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 배출구나 자존심 세우는 도구로만 삼습니다. 결국 그 옆에 오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지워가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수십 년 지기 동무라 해도 대화 속에서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정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례함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존중 없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짐이 된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나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오래된 사이든 피 한 방울에 안 섞인 사이든 결국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편안한가?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는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있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가 참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시간 내어주고 마음업이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헛되이 쓰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밀함 뒤에 숨어있는 무례함은 독입니다. 오래될수록 무거워지는 짐은 결국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정서적 구두쇠는 고맙다 미안하다조차 아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다해주어도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불릴 일을 끝내 하지 않는 사람.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세월이 쌓이면 이 작은 말 부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현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고 급한 일 생기면 본인 약속 미루면서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언제나 툭 던지는 말뿐이었죠. 아유,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나도 바쁜데. 단 한 번도 고마워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숙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받는 건 피로감뿐이구나.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 주었을 때 고마워라는 한마디 듣는 그룹과 아무런 표현 없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들은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24배 높아졌고 갈등 상황에서 미안하다는 말 들은 경우 신뢰 회복 속도가 3배나 빨랐습니다. 반면 아무런 표현도 받지 못한 그룹은 시간 갈수록 피로감과 짜증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그냥 이용한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돈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정이 없으면 함께 갈 수 없다. 정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가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해도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양심 없이 남의 정을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는 작지만 관계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정서적 구두쇠와 함께하면 내 마음은 늘 허전하고 지쳐간다는 것을. 반대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말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배려해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아끼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말은 작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사람 삶을 살립니다. 고맙다는 말은 마음을 살리고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덮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질투로 얼룩진 관계는 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 사람, 칭찬 한마디 아끼는 사람, 이들이 곁에 있으면
결국 내 마음 빛도 꺼져갑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상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전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 다 돌려가면서 주더라. 그거 받는다고 뭐 달라지냐.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내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심리학자 패스킨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존감 유지한다. 즉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를 깎아내려서라도 자기 위치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친구 성공 소식 들었을 때 사람들 내 반응 측정했습니다. 질투 성향 높은 사람은 기쁨 순간에도 스트레스 호르몬 급상승했고 뇌 분노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솔직히 나 아팠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정주영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늘 사람 질투심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네가 올라갈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평생 수많은 사업 일궈내면서 정 회장님은 늘 질투하는 사람 멀리하고 작은 성공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게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지혜였던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말했지요. 질투는 마음을 좀먹는 독이며 그 독은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이 퍼진다. 질투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래 쌓이면 결국 내 맘까지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소식 전했을 때 마음껏 웃으며 정말 잘 됐다,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연입니다. 반대로 내 기쁨 앞에서 이유 없이 표정 굳거나 말 돌리거나 혹은 빈정거리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내 기쁨을 두려워하는 사람 대신 내 행복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박수 한 번이 사람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말로 지배하려 드는 사람은 조언으로 위장한 통제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말 한마디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언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평가하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맘무게가 됩니다. 미정 씨는 동창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답답하더라. 그런 식으로 하면 소원해야 내가 넣었으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처음엔 걱정해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전부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조언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이런 사람들을 언어로 계급 만드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말 속에 숨은 구조는 늘 이렇습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위, 너는 아려. 조언을 빙자하지만 사실은 자신 무효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노스 스턴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종이라도 넌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했을 때 상대 수용도는 60%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다하고 선택권 주었을 때 신뢰와 만족도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결국 문제는 말 내용이 아니라
말 속 태도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역시 이런 경우 자주 겪었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늘 주변에는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조언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내 삶 길은 내가 걸어야 한다. 누군가 말이 나를 작아지게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다. 철학자 쇼펜하워도 같은 맥락 말 남겼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진짜 친구라면 내 삶 평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길 찾아가도록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널쓰면 벌써 그렇게 안 했지. 내 말 들어 내가 다 겪어봤어. 이 말들이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리던가요? 아니면 마치 난 늘 틀리고 난 늘 옳다는 선언처럼 느껴지진 않았나요?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말로 사람 통제하려 드는 이들은 결국 관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많지 않아도 내 마음 존중해주는 한마디가 평생 지탱해줍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선택 작아지게 만드는 말보다 내 삶 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말 건네는 사람만 곁에 두어야 내가 나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미묘하게 틀어지는 부분이 돈과 물건 문제입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며 빌려주고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관계는 무게 잃고 기울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행 앞두고는 내 가방 좀 빌려줘 돌아와서는 너 진짜 이런 거 잘 산다 하며 웃어 넘깁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스카프 그 다음엔 선글라스 나중엔 캐리어까지. 부탁은 계속되지만 정작 되돌려주는 건 가벼운 농담과 은근한 단연함 뿐입니다. 그 순간 느끼지요. 이제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나를 빌려줘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일이라는 거. 심리학자 필립 번스타인은 이것을 반복적 요청의 권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 호의는 상대 눈에 곧 권리로 변합니다. 나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나를 편리한 ATM처럼 대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돈에 대해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관계 해치면 단호히 끊어야 한다. 실제로 그는 사업하면서도 돈 때문에 인간관계 틀어지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란 건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신뢰 잃으면 다시 못 얻는다. 친구가 내 물건이나 돈 아무렇지 않게 구한다면 중요한 건 그 요구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괜찮아 이해하며 물러섭니다. 하지만 나를 ATM처럼 여기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는 순간 서운해하거나 불편함 드러냅니다. 이때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그어할 때 망설이면 결국 침해당하는 건 나 자신이다. 관계에서도 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돈이나 물건이 구할 때 그 선은 더 뚜렷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늘 뭔가 요구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살펴주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기준으로 분명히 경계선 서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이 짧은 한마디가 단순히 물건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맘과 내 존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관계는 마음의 병을 몸으로도 나타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소중한 게 건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건강을 음식이나 운동에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건 관계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 유희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덩달아 가볍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병들어갑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은 오랫동안 갈등 잦은 관계에 유지한 사람들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혈압, 소화불량, 만성피로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속이 뒤틀리고 무시당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억눌린 감정이 결국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 크게 해치지 않았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 갉아먹는 사람 곁에 두지 않는 거다. 그는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 중에서도 늘 긍정적 에너지 주는 이들 가까이 두었고 불평과 비난만 늘어놓는 이들 멀리했습니다. 사업은 싸움터 같지만 그 속에서도 밝고 힘이 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더 큰 에너지가 났다고 말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기운 빠지고 밤에 눕자니 가슴 답답해 잠이 안 옵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오래 이야기해도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이 가볍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건강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철학자 브입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영혼 괴롭히는 사람과 오래 머물지 마라. 그건 곧 대몸 해치는 일이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인간관계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 살리는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를 말이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하고 이유 없이 기분 가라앉는 그 사람. 그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이미 내 건강 갉아먹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도 건강 일부로 보호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몸이 버티는 만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몸 아끼듯 마음도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는 미련이 아니라 정리 대상입니다. 대신 내 몸과 마음 살려주는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 가장 큰 건강 비결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귀중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위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창한 조언 들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입니다. 말이 서툴러도 내용이 엉성해도 내 마음 끝까지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 꺼내기도 전에 말 끊고 다 듣지도 않았으면서 그건 말이야 하며 훈수 두는 사람. 입은 열려있지만 귀는 닫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는 속마음 털어놓기보다 감추게 됩니다. 결국 내 마음은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지지요.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말이 서툴러도 사소한 이야기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숨겨둔 속마음까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경청 힘입니다.
미시간대 심리학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힘들었던 경험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중간에 끼어들며 평가하는 청취자, 다른 그룹은 말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청취자였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트레스 지수 낮아지고 불안감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반면 끼어드는 청취자 앞에서는 오히려 상처가 더 커졌습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주면 상대는 나와 한 배 탄 것처럼 든든함 느낀다. 그는 직원이나 협력업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은 짧게 하고 들어주는 데 시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스스로 답 찾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신뢰 쌓는 길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도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지배하려 하고 잘 듣는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듣는다는 건 단순한 수동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능력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 지금 곁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말 걸어올 때 안아도 그래 하면 이 이야기로 덮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땐 어때서 하고 물어주는 것. 그의 한마디면 상대는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경청은 말 잘하는 재능보다 더 귀한 품격입니다. 상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 살리고 사람 마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은 판단보다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하나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낙인 찍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참 기대를 말아야 해. 이런 말들은 순간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들은 사람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나이 들어서 더 절실히 느끼는 건 실수는 두렵지 않지만 실수 바라보는 타인 시선이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에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부러 틀리기 쉬운 문제 내고 그 반응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얘것도 못 맞췄냐는 비판받았고 다른 그룹은 괜찮아 누구나 틀릴 수 있어라는 공감받았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공감받은 그룹은 자신감 회복하고 다음 문제에서 더 높은 성과 보였지만 비판받은 그룹은 오히려 위축되어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실수보다 무서운 건 그 실수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었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도전 속에서 수많은 실패 경험했습니다. 사업하면서도 투자 실패, 계획 무산, 뜻하지 않은 위기 여러 번 겪었죠. 그런데 그가 늘 곁에 뒀던 사람들은 비난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등 돌린 사람은 다시 볼 필요 없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해보자고 말해준 사람은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이다. 실패 앞에서 돌 던지는 이는 많지만 함께 돌 치워주는 이는 드뭅니다. 철학자 몽테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실수에는 맹수처럼 굴고 자신 실수에는 새털처럼 관대하다. 이 불균형이 관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돌아보니 진짜 인연은 나의 실수 감싸주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며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실수 보았을 때 나는 그 순간 맹수가 되었는가 아니면 따뜻한 친구였는가. 나이 들어 가장 품격 있는 태도는 실수 탓하지 않고 함께 감싸주는 것입니다. 인생 황혼기에 남는 건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며 동시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품격입니다. 내 말에 맞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돌아보면 내 말에 늘 반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그건 아니고 말이야 하며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기가 죽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내 말이 서툴러도 내 말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탁 열립니다. 내가 옳고 그름 떠나서 내 감정 존중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논리로 일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노스스턴대 심리학과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조언 전하더라도 지적하는 방식과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지적형 말투들은 그룹은 자존감 떨어지고 방어심 커졌습니다. 반대로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이런 건 어때라는 인정형 말투들은 그룹은 신뢰와 유대감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즉 인정말 한마디가 관계 온도 바꾼다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사람 대할 때 옳다 그르다 따지기보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도 맞다 다만 이런 길도 있다. 그는 상대방 의견 먼저 존중한 뒤 자기 생각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대가 마음 닫지 않고 오히려 함께 더 큰 길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들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이 인정말 덕분이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하려 한다. 사람과 관계에서 이기려 드는 순간 그 인연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들고 인정 한마디 건넬 때 그 인연은 평생 함께하는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내 이야기 듣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내 마음 지켜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 말 들을 때 굳이 맞고 틀림 가리려 하기보단 내 말도 충분히 이해되라는 한마디 건네야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 앞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어 남은 건 논리적 승리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준 따뜻한 말 흔적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사람 살리고 관계 평생 지켜줍니다. 단점마저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 지나치게 감성적인 사람, 숫자에 약한 사람. 세상은 늘 그걸 단점이라 부르고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작게 만들며 남들 앞에서 위축되곤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단점 오히려 매력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너의 개성이야. 난 내 그런 모습이 좋아. 이 한마디가 사람 다시 살려냅니다. 미국 UCLA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 콤플렉스 털어놓을 때 한 그룹은 그건 좀 고쳐야 해라는 반응을, 다른 그룹은 그게 너만의 매력이야 라는 반응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내력으로 인정받은 그룹은 일주일 지나도 자존감 계속 높아졌고 대인 신뢰와 정서적 안정성까지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지적받은 그룹은 위축되고 심지어 관계 자체에 회개감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 인생 바꾸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란 구석이 있다. 그건 억지로 깎아내면 결국은 사람 맛이 사라진다. 그는 직원들 평가할 때도 단점 모아내랴 일쓰기보다 그 사람이 가진 개성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집세지만 그 고집 덕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어떤 이는 말 서툴지만 묵묵히 일로 증명한다. 그 개성 존중했을 때 사람은 오히려 힘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시작된다. 우리 인생에서 오래 남는 인연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약점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가 아니라 그의 약점까지 품어주며 나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 단점 매력이라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그 순간 스스로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오히려 자신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 건넬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게 내 장점이야. 이 짧은 말이 누군가 버텨게 만들고 마음 단단히 세워줍니다. 인생 후반부는 더 이상 완벽 추구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모난 부분까지 따뜻하게 알아주는 여정입니다. 단점 매력으로 보아주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 자주 하지 않아도 문득 그 사람 생각나면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지고 지쳐있던 기운이 조금은 풀립니다. 이게 바로 많은 인연입니다. 심리학자 존 캐시오포 교수는 정서적 연결감 강한 사람은 거리나 횟수와 상관없이 뇌에 더 자주 떠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마음이 어진 사람은 무의식 속에서 자꾸 우리 곁 맴돌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만 떠올리면 답답하고 피곤하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짐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사람은 곁에 오래 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떠올라주는 게 더 값지다. 그는 수많은 사업관계 속에서도 자주 마주치지는 않아도 위기 순간에 불쑥 나타나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진짜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늘 옆에 있지 않아도 마음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연락은 드물어도 생각하면 마음 따뜻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한 과거 인연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쉼표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자주 보면서도 생각만 하면 마음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혼이 자주 찾는 거리다. 자주 마주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자꾸 피어오르는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 인생 보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이에게는 내가 떠올려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 연락 없어도 그 사람 생각나면 마음은 단단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나이 들어 을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자 축복일 것입니다. 인생 황혼에 남는 건 수많은 만남이 아니라 문득 떠올랐을 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몇몇 발굴뿐입니다. 지금 그 얼굴 떠올랐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안부 전할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은 내 몸과 삶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젊은 날 야망도 결국 건강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몸만 문제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운 주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집니다. 좋은 친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얼굴 좀 피곤해 보인다. 병원 한번 가봐라. 걷기 운동 같이 하자.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내 삶 오래 지탱해 줍니다. 반대로 나를 술자리로만 불러내고 늦게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내 몸 아끼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면 결국 내 건강은 무너집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노년 건강 가장 크게 지켜주는 요소는 규칙적 운동이나 식습관 못지않게 긍정적이고 배려 깊은 관계였습니다. 건강 살려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친구 넘어 나의 수명 들려주는 삶 파트너인 셈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몸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몸 아껴주는 친구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덕에 오래 간다. 그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산 오르거나 운동했는데 늘 함께 나설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바쁜 사업화 중에도 건강 지킬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사람이 내 건강 아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 소모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해집니다. 좋은 관계 앞에서는 활력 돌고 해로운 관계 앞에서는 병이 납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곁에 두는 사람 보면 네가 얼마나 건강하게 늙어갈지 알 수 있다. 내 몸과 삶 아끼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나의 노년 지켜주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또한 누군가 건강 지켜주는 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밤늦게 술 말고 내일 아침 같이 걷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검진 받으라라고 잔소리 대신 걱정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관계 품격입니다. 결국 건강은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몸 아껴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 몸과 삶 아껴주고 있는가? 이것이 노년 삶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중히 말하는 사람 보는 눈을 알아봅시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국은 사람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굴리는 건 결국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 잘 보면 사업은 절반은 성공한 거다. 정 회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돈 벌 기회도 많았고 함께 하자는 젠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 기준으로 삼은 건 단순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일할 사람인가? 아니면 이속만 챙길 사람인가? 그는 인재 뽑을 때도 학벌이나 집안보다 눈빛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눈빛인가? 남 탓하지 않고 땀 흘릴 눈빛인가? 그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 입으로는 세상 좋은 얘기 다 하지만 진짜는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배신과 실망 겪었습니다. 약속 어기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익 사라지자 돌아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람 보는 눈 더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재능 있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이를 그릿이라 불렀습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과 성실함이라는 것이지요. 정주영 회장님은 이미 삶으로 그 사실 증명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100배 낫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부류입니까? 상황 좋을 때만 함께 웃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려움 앞에서도 자리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겐 화려한 인맥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입니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입니다. 나는 위기 앞에서 남 탓하며 물러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끝까지 함께 버티는 사람인가? 결국 사람 보는 눈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말처럼 사람 제대로 보면 인생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 관계와 인생 무게가 달라집니다. 재능보다 태도가 어려움 앞에서 진짜 친구를 드러냅니다. 사람 오래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위기 앞에서 누가 남는지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 태도가 드러난다. 그 태도가 진짜 실력이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사업 위기 겪었습니다. 정부 지원 끊기기도 했고 해외 발주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일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 돌렸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 다시 해봅시다 하며 곁 지켰습니다. 정 회장님은 부자와 평생 함께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스탠퍼드대 데니얼 러너 교수는 장기간 팀 프로젝트 연구하면서 능력보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똑똑한 팀원보다 긍정적이고 책임감 가진 팀원이 팀 성과 높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친구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일 잘 될 때만 웃던 사람은 결국 내 인생 짐일 뿐입니다. 반대로 힘든 순간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보물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사업하며 늘 이런 사람들 찾았습니다. 일은 서툴러도 괜찮다. 다만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된다. 그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키워냈고 그들과 함께 현대에 일구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행운이 빛날 때가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을 때 진가가 드러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 보이는가? 나도 조용히 자리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인생 품격은 남이 잘 될 때 박수치는 것과 남이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재능은 눈에 잘 띄지만 태도는 세월 지나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재능 많은 이보다 어려움 앞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 지켜주고 내 인생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실패 속에서 빛나는 둥지는 배신과 충성의 갈림길에서 드러납니다. 인생에서 참 묘한 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막상 실패하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관계 진짜 시험대입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수없이 그 시험 겪었습니다. 현대건설 키우던 시절 회계사업에서 큰 손실 본 적 있습니다. 언론과 시장은 회사 비난했고 모두가 등 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님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진짜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갈라졌다. 배신은 원망할 것도 없었다. 다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평생 함께 가야 한다고 마음에 새겼다. 실패 앞에서 떠난 사람은 잊히지만 실패 속에서도 남아준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에서 보여준 충성이 평생 인연 결정짓습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터쿠먼은 팀워크 단계 연구하면서 갈등과 위기 순간이 오히려 관계 더 단단히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과정 함께 견딘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2배로 강화된다는 것이지요. 철학자 세네카도 말했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는 뱃사람 길러내지 못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풍만 있는 항해는 없습니다. 실패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순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짜 동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누가 남아있었습니까? 혹은 당신 곁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당신은 어떤 태도 보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 관계 정의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내 사람 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마라. 그 사람은 돈으로도 못 사는 인연이다. 실제로 그는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남아준 사람들 더 큰 자리에 세우고 함께 일구어 갔습니다. 그 믿음이 현대 거대한 기업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배신은 아프지만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 붙잡느라 지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남아준 사람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 지혜입니다. 결국 인생은 실패 순간에 드러납니다. 배신과 충성 그 갈림길에서 진짜 인연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가족이 곧 울타리며 사업보다 소중한 관계입니다. 사람은 평생 봉한 수많은 관계 맺습니다. 친구, 동료, 사업 파트너. 하지만 세월 흐를수록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입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평생 바쳐 현대 일구었지만 노년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결국 귀지할 곳은 가족뿐이다. 사업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어려움 닥치면 금세 흩어지고 심지어 가까웠던 친구도 등 돌립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비록 다투기도 하고 소망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가족 힘은 증명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에 따르면 모년기 가장 큰 회복력 주는 이는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가족과 안정된 관계였습니다. 가족 지지가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고 물가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젊은 시절 하루 수십 시간 가까이 일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와 애들과 얼굴 보는 것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애들 얼굴 보고 웃는 게 하루 약이다. 그에게 가족은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주는 근원지였습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다.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가 있다. 결국 노년 행복은 가족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 등한시한 채 사회적 성취만 쫓는 삶 마지막에 고독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가족과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 서운함 풀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도 일도 친구도 다 소중하지만 결국 인생 마지막 순간 남아 손 잡아줄 사람은 가족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가정이 무너지면 성공 아니다. 가정이 단단해야 일하는 사람도 단단하다. 우리가 나이 들어 정말 지켜야 할 관계 멀리 있는 인맥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 챙기는 것이 곧 나 자신 챙기는 일이고 삶 지키는 울타리 굳건히 세우는 일입니다.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며 빌려주고 잃는 건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님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 잃으면 다시 못 얻는다. 그는 평생 수많은 돈 굴리고 돈 자체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루하게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사업이든 개인 관계든 결국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돈 매개로 드러나는 그 사람 본심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친구나 가족 사이 금전 거래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추적했는데 돈 갚지 않는 사람 때문에 느끼는 배신감 단순한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오래 가고 깊게 남는다고 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다친다는 것이지요. 정 회장님은 그래서 돈 빌려달라는 부탁받을 때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과 신뢰 지키고 싶다면 빌려주고 잊어라. 못 돌려받아도 원망하지 않을 만큼만 줘라. 실제로 그는 직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 도와줄 때 빌려줬다기보다 그냥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강조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어도 신뢰는 빌려줄 수 없다. 그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철학자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서 친하고 소인은 이익으로 친한다. 돈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면 신뢰 바탕으로 한 관계에 돈이 오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돈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빌려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갚지 못하면서도 당당한 사람. 결국 그 관계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돈으로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진심 알게 된 값이다. 돈 빌려주고 관계가 끊겼다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신뢰 없는 사람 더 일찍 알아본 것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돈은 도구가 됩니다. 그 도구가 관계 지키는 데 쓰면 복이지만 관계 해치는 데 쓰면 독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 둘러싼 태도에서 드러나는 인간 신뢰입니다.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며 알아갑니다. 정 회장님 현장 철학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사람 평가하는 데 있어 남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상 앞에서 그 사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밥 먹을 때 본심이 드러난다. 그때 보면 함께 갈 수 있는지 아닌지가 보인다. 사업하며 수많은 계약과 협상했지만 정 회장님은 서류보다 밥상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며 그들 태도 지켜봤습니다. 밥 먹을 때 서두르지 않고 남 챙기는 사람, 대화 속에서 겸손 잃지 않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이들은 결국 일에서도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옥스퍼드대 우빈 던바 교수는 공동 식사가 관계 친밀도 높인다는 연구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음식 먹는 행위가 사람들 사이 신뢰와 소속감 키워준다는 것이죠. 밥상은 단순히 허기 채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 나누는 자리였던 겁니다. 정 회장님은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할 수도 없다. 그에게 식사는 곧 사람 됨됨이 확인하는 시험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사 안팎에서 중요한 결정 내릴 때 서류상 조건보다 밥자리에서 느낀 신뢰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함께 식사하지 않은 사람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밥 같이 먹는다는 건 시간 내고 서로 삶 나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과 밥상 마주할 때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대화가 즐겁고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까? 아니면 괜히 불편해서 빨리 자리 끝내고 싶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그 관계의 본질입니다.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 밥 한 끼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많은 태도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밥 같이 먹으며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밥상에서 사람 보았듯이 우리도 밥 같이 할 때 드러나는 본심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은 함께 밥 나눌 수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관계는 정리도 용기입니다. 잘라내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살아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오래된 관계는 무조건 소중하다. 하지만 세월 흐르며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때로는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 남겼습니다. 사업도 사람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희망 없는데 붙잡고 있으면 둘 다 망한다. 끊을 땐 미련 두지 말고 잘라야 한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거래처와 동업관계 정리했습니다. 당장은 손에 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회사 지키고 자신 지키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 정리하는 건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는 인간관계 소진 증후군을 연구했습니다. 특정 관계가 계속해서 피로 무력감, 자존감 하락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 붙잡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경고했습니다. 악한 관계 오래 끌면 결국 내 영혼이 끝도 마시게 된다. 나쁜 관계는 시간 지나도 져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만나고 나면 늘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떠올리면 가슴 답답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위 관계에 붙잡고 있는가? 외로워서인가? 미련이 남아서인가? 정주영 회장님은 늘 단호했습니다. 잘못된 관계 끊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는 관계 정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가능성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관계 정리한다는 건 차갑게 등 돌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 지키는 울타리 세우는 것입니다. 미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 정리해야 할 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질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관계도 정리할 줄 아는 용기 가지십시오. 잘라낼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먹는 음식으로 몸 만들고 만나는 사람으로 마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해로운 음식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 병들게 하는 관계 줄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 건강에는 철저하면서 관계 건강에는 무심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꼼꼼히 관리하면서 매번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그냥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많은 독은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심장박동 불규칙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만성피로 쌓이는 것도 대개는 관계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런 말 자주 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은 끊을 줄 알면서 마음 갉아먹는 사람은 못 끝나. 건강은 결국 사람이 지킨다. 그는 실제로 평생 바쁘게 살았지만 늘 긍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병이 도망가고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병이 찾아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시간대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부정적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률이 34%나 높았습니다. 반대로 지지적이고 따뜻한 관계 가진 사람들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철학자 웹케토스는 말했습니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과 오래 머물지 마라. 그건 곧 너 자신 파괴하는 일이다. 우리는 음식 다이어트 하듯 관계도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내 마음 병들게 하는 사람 줄이고 내 삶에 활력 주는 사람 늘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 주고 있습니까? 내 몸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몸 갉아먹는 사람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미련 없이 다이어트 할 때입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는 외로운 삶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 더 든든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 마련합니다. 몸도 가벼워져야 활력 생깁니다. 관계도 가벼워져야 마음이 숨 쉴 공간 생깁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강조했듯이 건강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관계 무게 덜어낼 때 진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오래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가족 같은 친구 같은 가족이 있습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꼭 피가 섞여야 가족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래 알아 친구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혈연보다 더 깊은 가족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면서 마음은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 무게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 하나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이다. 또 친구 같은 가족이 있으면 외로울 틈이 없다. 그는 젊은 시절 고향 떠나 홀로 상경했을 때 피부치는 곁에 없었지만 서로 의지한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나누고 잠자리 내어주며 함께 고생한 이들이야말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자식이나 손주에게 친구처럼 대하며 마음 나누었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은 노년기 삶 만족도 조사했는데 친구 같은 가족 관계에 의지한 노년층이 단순히 혈연만 의지한 노년층보다 훨씬 더 행복감 높았습니다. 친구와 같은 신뢰와 즐거움이 가족 안에 존재할 때 노년 삶은 고독 대신 풍요로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는 친구 중 가족보다 더 마음 깊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 가족 중 친구처럼 성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 후반부 든든하게 지켜줄 진짜 인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란 또 하나의 자다. 혈연으로 묶이지 않았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내 아픔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이미 내 가족입니다. 또 반대로 피부치라 해도 만인 열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형식뿐인 존재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 나눈 사람과 산다. 이름이 가족이든 친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마음으로 이어지면 다 내 식구다. 나이가 들어 가장 큰 복은 이웃까지입니다. 가족 같은 친구 그리고 친구 같은 가족. 이름이 무엇이든 나의 삶 끝까지 지켜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고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본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은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인생에서 돈만큼 사람 본 모습 똑똑히 드러내는 것도 없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고 친절하던 사람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달라지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같이 가도 된다. 사업하면서 그는 수많은 돈 흐름 지켜봤습니다. 큰 계약이 오갈 때 작은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평소엔 괜찮던 사람도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손해 감수하면서까지 약속 지켰습니다. 정 회장님은 바로 그런 사람 진짜 동지로 여겼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돈은 관계 시험대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뉴욕대 심리학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돈 맡기고 돌려주는 상황 설정했습니다. 일부는 끝까지 약속 지켰지만 일부는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약속 어겼습니다. 연구팀은 결론 지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사람 신뢰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주영 회장님은 돈 대할 때 분명한 태도 가졌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 앞세운 사람과 일하지 마라. 사람 앞세우면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돈 문제로 다투는 걸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다만 돈 앞에서 드러난 상대 태도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돈 속여가며 은 이익은 잠시뿐이지만 결국 그 한 번 선택이 사람 무게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습니다. 돈 사랑하는 자는 결국 돈에 지배당한다. 반대로 돈 수단으로 아는 자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오히려 본통에 사람 지키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것 사람은 돈 앞에서 어떤 얼굴 보였습니까? 작은 돈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상황 바뀌자 말 바꾸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드러난 얼굴이 바로 그 사람 진짜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선택했는가? 신뢰 지켰는가? 아니면 순간 이택했는가? 결국 돈이란 단순히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관계에 비추는 거리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말입니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가 두려워서 붙잡는 관계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 마음속엔 공통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바로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힘들게 하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저 외로움이 무서워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험상 알게 됩니다. 혼자가 두려워 붙잡는 관계는 결국 내 삶 더 높게 만든다는 사실을.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사람 붙잡으면 결국 더 큰 외로움이 온다. 진짜 외로움 이기는 건 스스로 단단히 세우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지만 불필요하게 자신 갉아먹는 관계 억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감히 내려놓고 그 시간에 새로운 길 개척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관계 본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로움 채우기 위해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즉 혼자 설 수 있어야 진짜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혹시 지금 내 곁에 어떤 관계를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나고 나면 지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혼자보단 낫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런 관계는 내 자존감 깎아내고 나를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외로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혼자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만나는 좋은 인연은 보물이다. 억지로 짐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 단호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삶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말했습니다. 외로움 견디는 법 아는 자만이 진정한 만남 누릴 수 있다. 외로움이 두려워 붙잡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가지면 오히려 진짜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인생 후반부는 홀로 있는 시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외로움 메우려는 관계는 독입니다. 홀로 설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인연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외로워서 붙잡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자. 그것이 오히려 내 삶 덜 외롭게 만드는 길이다. 마음을 살리는 고맙다, 미안해, 사랑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 결국 사람 살리고 관계 지켜주는 건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세 단어 꼽으라면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정주영 회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큰 돈이 오가도 말 한마디 없으면 마음은 금세 식는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천냥빚도 갚는다. 그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말 한마디가 계약서보다 강력할 때가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세 단어의 힘이 입증되었습니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장기간 인간관계 추적하며 감사와 서과 애정 표현 빈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 가지 표현이 활발히 오가는 관계는 신뢰도가 높고 갈등 발생했을 때 빠르게 회복된다는 결론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 단어들이 사라지는 관계는 시간 지날수록 피로가 쌓이고 결국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관계의 양심이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히 이가 아니라 상대방 존재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의 잘못 내려놓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발 그대로 관계 뿌리 단단하게 붙잡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이 세 마디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 아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친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세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큰 선물보다 작은 말로 더 오래 기억된다. 그가 평생 수많은 일 겪으면서 마지막까지 잊지 않은 건 고맙다고 눈빛으로 말한 직원 얼굴, 미안하다고 고개 숙인 동료 모습, 그리고 가족이 건넨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화려한 성취보다 결국은 이 세 단어가 우리 인생 지탱한다는 사실을. 고마워해, 미안해, 사랑해. 이 짧은 말이야말로 사람 마음 살리고 관계 끝까지 이루어주는 기적 같은 힘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 입에 이 세 단어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한마디 전해보십시오. 당신 진심이 닿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내 옆에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의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내 곁에 모이는 사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비슷한 사람만 모입니다. 긍정과 성실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인연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를 상호성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따뜻함, 친절함, 성실함, 이것들이 씨앗이 돼 언젠가 내 곁에 좋은 인연으로 자랍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상경했을 때 가진 건 몸과 성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만나든 정직하게 성심껏 대했습니다. 그 작은 신뢰들이 쌓여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울타리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능력보다 마음으로 모이는 거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따라온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좋은 친구 원한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라. 결국 관계는 바라기만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인연이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시죠. 혹시 나는 늘 좋은 사람 찾기만 하고 정작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진 않았던 건 아닙니까? 나의 말과 태도에 누군가 지켜줄 만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건 결국 좋은 인연이란 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닮은 사람, 내 진심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곁으로 옵니다. 정주영 회장님 말입니다. 좋은 사람 찾기 전에 먼저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평생 인연 불러오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운동법 찾고 음식에 신경 쓰고 밥 챙기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살면서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 삶 지켜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몸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정 회장님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 걸리는 건 음식 때문만이 아니다. 마음 갉아먹는 사람 때문에도 병이 든다. 그는 실제로 긍정적 사람과 울렸습니다. 어려움 속에도 웃음 잃지 않고 할 수 있다를 입에 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할 때 몸이 덩달아 가벼워지고 힘든 일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과 오래 있으면 아무리 못 챙겨도 쉽게 지쳤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 합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건강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동이나 재산보다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관계가 긍정적인 사람은 심장병과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낮고 평균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몸에 약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누고 돌아오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활동에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은 혼자가 아니라 좋은 것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 좋은 관계는 단순히 마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 오래 유지시켜주는 건강 기반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평생 현장 누비면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지만 85세까지 기운 잃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 갉아먹는 사람과는 오래 있지 않는다. 마음 살려주는 사람과 오래 밥 먹고 오래 일한다. 우리 인생 건강은 음식과 운동만이 아니라 관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 원한다면 건강한 관계부터 만들자. 이것이 노년 삶 밝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도